네, 민선 8기가 시작된 게 지난 7월이었죠.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오랜 현안들에 대해 취임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시원한 답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광주 시민들이 이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광주 현안 가운데 군공항 이전과 복합 쇼핑몰 그리고 대구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아시안게임 유치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최용선 더불어혁신 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무척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천하람 의원께서는 며칠 전 뉴스 화면에서 뵀습니다. 어떤 자리가 마련이 됐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요? 예, 가끔은 뭐 평론 말고 뉴스도 좀 나오고 그래야죠. 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정치개혁 2050이라고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해가지고 좀 2050년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신진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좀 개혁 이런 얘기 좀 해보자. 맨날 뭐 싸우고 이러고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이고요. 그런 그 첫 번째 과제로서 정치개혁 그중에서도 소선거구제 폐지를 한번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저희가 이제 전국 투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어 첫 번째를 광주에서 저희가 한번 문을 열어봤었습니다. 네. 최영선 원장께서도 뭐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네, 요 모임이 있기까지 사전 단계 민주당 내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저도 참여했었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정치 교체 이슈가 지난 대선 때 여야도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정치 교체 이슈를 그대로 그냥 캐비넷에 넣지 말고 실현 가능한 대안부터 지금부터 잘 만들고 또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여야가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의미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저희 시사원에서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네, 언제 한번 듭니다.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현재 가장 좀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된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두 분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게 뭐 총파업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고 집단 운송 거부가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이걸 마치 불법 파업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는 사실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지 내 생존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결국은 화물 운수를 하시는 그 노동자들께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의 금액도 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 여야가 합의로 해서 2020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간 이거를 안전 운임제 이 문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는 이걸 좀 더 전향적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당시 야당이던 지금 여당의 국토위 위원들께서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늘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가 이제 일몰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화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사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업무 개시 명령 굉장히 적절하고 사실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뭐 총파업이냐 집단 운송 거부냐 뭐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물운수사업법을 보면 화물 운송의 이게 집단적 거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뭐 물론 날이면 날마다 쓰면은 좀 문제겠지만 이번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정말 우리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희 가까운 광양항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주유소에 기름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분명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던 수출까지도 지금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집단 운송 거부를 해버리면은
우리 경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고 또 여기에 의해서 피해받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당장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나 뭐 다 그런 분들도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정부가 단순히 화물연대를 뭐 때려잡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와 또 거기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지키기 위한 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대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아니 근데 이게 사회적이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게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할 만한 분은 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건을 따져보면 이제 화물 운수 사업자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 거부를 해서 이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심각한 위기 발생한 거는 제 생각 거의 다 동의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철강 업체들이 철강 생산을 뭐 출하를 못 해가지고 조 단위가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 수출 물량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지금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단 운송 거부가 됐든 파업이 됐든 일정 정도의 어떤 피해 부분은 뭐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 쟁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시 원장님이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안전운임제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개입해가지고 운임을 좀 높게 책정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 경제 원리에는 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택배 요금도 공공이 정해주고 배달 라이더 분들의 배달 수당도 공공이 정해줄 거냐라고 하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화물 운송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알 수 있지만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섭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안전운임제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안전이 나아졌냐? 이게 뭐 비교하는 거에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그 사업자분들이 운송할 수 있는 횟수나 시간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운임만 높여놓다 보니까 무리하게 더 많이 운송해가지고 운임을 많이 벌려고 하면서 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아예 안전운임제 다 바로 없애버리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원래 컨테이너라든지 레미콘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3년 더 연장하면서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좀 저는 이번에 화물연대에서 좀 너무 뭐랄까 윤석열 정부한테 좀 가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안전운임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이 치열한 이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 5년간에도 이걸 영구화하자라고 결론을 못 낸 이슈입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5개월 안에 무조건 영구화할 거야 아니야 답을 내나?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과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좀 다른 내용을 하셨는데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야당에서 화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을 사실을 거부하려고 했었고 여야 합의로 3년간 이걸 운영해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다시 제도 개선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상수로 놓고 좀 더 늘릴 것인지 대상 폭을 넓힐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야 합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 당시 국토부에서는 그걸 수용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졸음운전이라든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도 사실 이거를 도입했다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또 이걸 폐쇄했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 요금 제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 거리를 가면 이 정도는 기본 요금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유가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유가에 따라서 그걸 연동시켜서 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안전운임제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화주부터 시작해서 이 노동자들 올 때까지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하도급 문제가 이게 엄청나게 이게 복마전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치더라도
이 운송을 노동하는 분한테는 최소 이 금액은 가야 된다라는 걸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주가 그냥 틱 던져놓고 하독을 하든 말든 사실 관심 없다가 그러면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은 다 온전히 그 화물 노동자한테 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확대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를 마치 이번에 노동 분야에 어떤 본보기용으로 이 화물연대에 교섭도 하지 않고 또 정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전에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정부의 존재 이유인데 정부는 뻔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화물연대를 계기로 삼아서 노동 분야의 어떤 과도한 어떤 탄압의 어떤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지지도에서 좀 올라갔더라고요. 이거 정부의 대응이 좀 그 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화물연대가 이번에 저는 정당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6월에도 이미 한번 집단 운송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토부랑 협의해보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작 5개월 지났습니다. 아니 물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왜 이게 빨리 안 되냐 결정해달라 하겠지만 안전운임제가 그렇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행정관님께서는 이게 뭐 학자들 다 동의한다 했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화주들 뭐 이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이게 모순점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게 구간을 자르는 것도 뭐가 안 맞고 실태랑도 안 맞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좀 더 잘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나 레미콘 트럭 같은 경우는 하겠다, 연장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부분 파업도 아니고 다짜고짜 총파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파업이든 아니든 전체 전국적인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정부한테도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겠다. 부분별로 이거부터 시작하고 서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올스톱 할래 힘으로 우리 굴복시키겠어라고 하게 되면은요.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의사들도 코로나 국면에서 업무 거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의사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는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를 이제 본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 화물차주들이 일을 해도 손해, 안 하면 더 손해. 그렇지만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그 화물 차주의 그 인터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널뛰기를 뛰다 보니까 사실은 그 피해가 그 운임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다 고스란히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그 근본적으로는 화주가 결국은 물류를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도급, 재하도급을 가다 보니까 이게 뭐 완전 후려치기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뭐 메뚜기라 하는데 세 땅, 네 땅을 떼야지만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차주들 입장으로 보면 여러 개를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도 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몰이 이미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1년 전에 이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누가 꼼꼼하게 이런 문제 하나, 이 민생에 관련된 문제 하나를 국회의원들이 이것들을 사실 다루고 있지 않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거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마지막 2021년에 이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측면도 있고 민주당도 못했던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책임이 누구냐를 가지고 몰아치는 방식으로는 맞지 않고 이 제도를 완만하게 만들고 이 왜곡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정부와 정치가 여기에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반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을 화물연대 측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일반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선악구도로 빠집니다. 네. 우리 화물연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귀족 노조다, 뭐 귀족이다 이런 것도 안 맞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너무 어렵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사실 우리 통계치를 보면 특히 컨테이너 운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존 투쟁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데 사실 더 벌고 싶어서 또 안시문임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의 그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하도급 구조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바로잡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데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이게 정부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된 문화거든요. 솔직히 우리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 이거를 당장 정부에서 바로 다 없애 아니면 운임 요금 막 이렇게 올려. 그럼 우리 또 국가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극한 대립을 윤석열 정부 5개월 된 정부에다가 과도한 기대를 걸고 극한 대립으로 가니까 저는 화물연대 분들도 아니 좀 윤석열 정부한테만 유독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잠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법은 뭐 개정을 해야겠죠? 네, 아마 항목별로 좀 이렇게 연기하는 걸로 연기해가지고 아마 추가적인 용역 같은 거 하는 걸로 좀 절충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통령이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좀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국토위에서 어쨌든 처음에 이거를 합의했던 여야 합의 취지를 살려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고 중재안을 만들고 정부와 화물연대 측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과제로 인식을 하고 좀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자꾸 이렇게 두드러 패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감정의 골이 이게 격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 하고 뭐 광주 현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참 그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대구가 대구랑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며칠 전에 이제 광주를 다녀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협약식까지 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구랑 광주의 이슈가 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도 물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제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합쳐서 이전하는 형태고요. 그러면서 사실 인센티브도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거기 이제 이전 대상이 되는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시키고 군위로 가는 이제 교통편을 뭐 거의 지하철 같은 거를 제대로 놔가지고 군위군의 어떻게 보면 그 접근성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뭐 확실하게 늘리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낸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공항 이전 사업들은 다 기부대 양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대 양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부지 팔아가지고 사업비 마련해가지고 새로 이전하는 데 써라 이런 거거든요. 중앙정부는 별로 손 안 대고 기존에 이제 사실 도시 중앙에 공항이 있으니까 이게 땅값이 비싸니까 팔아가지고 이거 사업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제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정부의 보조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게 대구나 광주 모두 다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광주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가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군공항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이제 최 원장께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방위산업 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두 법안이 광주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이게 함께 이제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과 경쟁 관계입니다. 네. 왜냐 이게 지금 군공항 이전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 그 통합 신공항은 중추공항, 동남권 중추공항을 어디가 할 거냐를 놓고 PK와 TK가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은 지난 정부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 TK의 일종의 수건 사업이죠. 근데 이 중추 신공항을 만드는 과정에 아무래도 PK 지역 의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당내에서 당에서 전체적인 의결을 통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내심은 가덕도 신공항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사업성으로 보면 되게 거기가 대구 동구 지역이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뭘 하기에도 좋은 지역이고 그런데 이제 군공항 관련돼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이미 있습니다. 예. 대구와 광주와 수원을 어떤 대상으로 놓고 그동안 있어 왔는데 네네. 광주가 이번에 특별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별도의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연결시켜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사업 성격도 좀 다르고
또 사업 구성 내용도 좀 다르고 꼼꼼히 따져보면 논리적으로 법적인 쟁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게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 국방부나 기재부의 반대 여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키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이것도 진통이 좀 따를 걸로 왜냐하면 보시네요. 엄청난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이미 사업 금액 규모가 대충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광주는 이전 대상지도 선정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 대상지에 들어가는 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안부터 지금 발의를 해놓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될 수 있고 국가가 그걸 받았다고 했을 때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이나 국방부만 하더라도 이거를 제 느낌으로는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그 진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엊그저께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한평에서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편입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하고 그 배제돼 있던 한평이 이제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건데 그동안 국방부는 2016년과 19년에 전남 지역의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군 작전성 검토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를 그냥 막연하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작전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남권을 방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 누가 손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작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군과 국방부가 꼼꼼히 따진 지역이 세 군데로 압축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이 아닌 갑자기 한평이 끼어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평이 끼어들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한평에 KTX를 논다더라. 뭐 한평을 광주로 편입시킨다더라. 네.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내용들이 이게 본질적인 것처럼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안이 뭐 결국은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를 얼마나 검토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했다는 전제하에 이런 일들을 추진하시는 거로 저는 이제 믿고 싶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검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한평 설명회 관련해서 좀 뭐 고무적이라고 하면 네. 고무적인 게 지금까지는 사실 설명회 자체가 좀 봉쇄돼 왔었던 게 있고 그러면 이전 대상 지역을 위해서 뭘 해줄 거냐라는 논의 자체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평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뭐 이제 한 4,500억 정도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좀 소음 완충 부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음을 좀 피해가 줄어들게끔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광주로 편입 문제나 뭐 이런 뭐 정말 대규모 SOC나 이런 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도 아닌데 이게 대구 경북 신공항 얘기를 막 끌고 와가지고 뭐 광역단체 지자체로 편입될 수 있다더라 막 이렇게 가면은 이게 논의가 좀 모순될 좀 약간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다른 지자체 대상으로도 협상도 하고 설명도 하는 과정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대구 전 시장 권영진 시장이 원래 대상지 후보지였던 7곳을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문하고 설득하고 노력하는 네.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광주 전남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낙연 당시 지사가 약속을 했다가 그걸 번복을 했고 또 김영록 지사와 그 이용섭 시장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가 손을 다 놔버렸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또 어떨 때는 중앙정부로 떠넘겨버리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이 문제가 안 풀린 측면이 있거든요. 대구 경북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특별법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여야 상관없이 그 대구와 경북의 정치인들이 합의의 과정을 거쳤고 갈등이 좀 벌어지더라도 설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진통 끝에 이렇게 어떤 대상제가 선정됐는데 네. 우리는 안 만나준다고 저기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기를 원천적으로 빼버리고 다른데 쉽게 갈 수 있는 데를 이게 선택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 이게 가다가 원래 그런 게 너무 빨리 먹은 떡이 또 체하게 된다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네. 하다 보면 이번에 김영록 지사도 반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엊그제 한평이 광주로 편입되는 문제는 이건 네, 본질적인 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치
이게 혐오 시설을 떠넘기고 거기에 따라는 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접근되게 되면 절대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런 측면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평의 경우 이제 이전과 그래도 다른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이전 후보지가 거론됐던 곳들의 반대 여론이 거셌던 이유를 보면 또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정보가 하는데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아. 합니다. 과하게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광주가 과하게 밀어내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아무리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좋은 거면 니들이 갖고 있지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떡을 주면서 몰아붙이려고 하면 받는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주면서 뭐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가 왜곡돼 있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인센티브만 강조하게 되면 이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처럼 지방채 발행하기도 어렵고 또 회사채 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러면 이 뒷감당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만 너무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치 떡고물이 많이 묻어있는 떡을 주는 것처럼 이거를 포장해서도 곤란하고 또 이게 마치 혐오시설인 것처럼 우리는 싫은데 너희들이나 가져라는 식으로 떠밀리듯이 보내는 방식도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좀 더 좀 컴다운하고 좀 냉정을 찾으면서 설득의 과정, 축적의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너무 해주신 것 좋죠. 같아요. 예. 저 이낙연 지사 때부터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 게 그래서 정치적 그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 자꾸 여론에 숨고 뭐 중앙정부 뒤로 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네.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과거에 이제 이 스토리들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실은 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구 동구가 지역구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거 이전 성사시키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국방위에만 주구장창 갔습니다. 사실 국방위 의원들 별로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가봤자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예산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대구시장이라든지 뭐 경북의 여러 정치인들과 얘기 나누면서 이게 논의를 발전시켜 온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논의 제가 봐도 약간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좀 딴 나라 얘기 같이 들릴 수 있겠다 싶은 게 이게 약간 돈을 재원을 뭐 전남도나 광주시가 부담할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부담할 거냐 이런 논의에만 굉장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뭔 도움이 되냐 아니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면 내가 입는 정말 손해는 어느 정도인 거냐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잡혀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고 뭐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부담을 중앙정부에 넘길게 이런 논의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전남에 사는 우리 이 대상지 주민이라도 뭐 이게 별로 선뜻 손이 안 가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네.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막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배후 산단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철도나 공항, 그 항만 같은 기반 SOC 시설을 뭐 이렇게 건설하겠다. 근데 사실 보면 대구 그 경북 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 같이 이전하면서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거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6차 그 공항 개발 계획에도 무안과 광주의 그 국내선을 통합하고 국제선도 이미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를 진전시킬 때 무안의 KTX 역사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할 때 이런 모든 노력들이 사실 선행적으로 내심 염두에 놓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다 어디로 다 보내버리고 다시 특별법에다가 그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마치 거기다가 신도시 만들고 산단 만들어주는 이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이제 군공항 이전 관련된 업무를 국방기획비서관실에서 해봤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매력적이지 않은 좋습니다. 제안이다. 공공항 이전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광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 외에도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찬반으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최 원장께서는 지자체들이 이거를 유치해놓고 오히려 뭐 빚만 떠안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천이 대표적입니다. 네. 인천이 뭐 1조 3천억 정도로 빚을 떠안았기 때문에 무슨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같이 뭐 스포츠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이 격상이 되고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이렇게 늘어난다. 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허망한 빚잔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 갖고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사실은 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우리도 세계 수영 선수권대도 해보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육상 선수권대회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그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얼마나 역할을 했습니까? 실제로 무슨 기초 체력 뭐 육상이나 뭐 수영이나 이런 걸 뭐 저변 인구를 늘리는데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공무원들 일자리는 늘어났죠. 공무원들 조직 늘어나고 그걸 막 7년, 8년씩 유지하면서 사실 조직위원회를 위한 행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2038년에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하는 거 중요한데 지금 서울이 평양 서울 월드컵 대회도 아니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비슷한 시기에 이런 식의 대회들을 계속 유치하는 게 이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맞는 거냐. 그리고 사후 활용도 측면에서도 우리도 유니버시아 대회 끝나고 나서 무슨 광주여대에 무슨 체육관, 남부대에 무슨 체육관 그거 남아 있지만 실제로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5천억 이상을 이제 또 투여해야 되는데 아까 군공항 이전하는데도 지금 예상으로는 한 6조 원에 7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좀 시 재정을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이번에 보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대충 용역 보고서 우라카이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절차를 좀 지켜가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이 암만 그래도 우리 MBC에서 우라카이가 뭡니까? 제가 할 말을 내세주셨습니다. 여기 영역까지는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행자 욕심 있어요. 위협을 느끼는데 지금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 그만큼의 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자체들이?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거 하면은 그 유치할 당시에 단체장들은 뭐 좀 폼이 나죠. 기분 좋고요. 또 이걸 하면서 어찌 됐든 그 도시의 스포츠 인프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좀 개선도 하고 뭐 이런 기회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이거 하는 것보다요. 광주 배경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잘 뽑아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비용 훨씬 적을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요새 대구랑 광주가 뭘 좀 같이 해보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달빛 고속철도 같은 것도 하고 그게 2030년 완공 목표인데 솔직히 좀 늦어질 거죠. 그러면은 그거 개통하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두 도시가 같이 스포츠 이벤트도 하면서 이렇게 붐업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정말 잘 설계해가지고 두 도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최대한 저비용으로 한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주거나 막 환호하거나 이럴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 울산하고 네. 사실 충청에서 아시안 게임 유치 신청했다가 다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광역 도시들이 돌아가면서 마치 이거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그림이 비춰질 수가 있어서 네, 네. 꼼꼼히 진짜 따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 부분은 뭐 꽤 그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두 분도 의견이 이렇게 하니까 일단 시청자 유튜브로 들어온 의견만 들어보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네, 저희가 찬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색을 넘어서 하나 되는 모습을 스포츠를 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역 간의 역할 분배가 있다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찬성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찬성 의견인데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부담은 나누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좀 개최 사례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인데요. 공동 유치 의도는 좋은데 지역 간의 거리가 아무래도 하면서 반대 의견을 주셨고요. 네, 아시안 게임 예전에나 뭐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데 좋았지 지금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세금을 시민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뭐 의견들이 뭐 사실 두 분하고도 뭐 네. 비슷하네요. 대구랑 같이 하는 거에 조금 뭐 포인트가 좀 맞춰지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데 그냥 하는 거라든지 뭐 메가 스포츠 대회 네. 이벤트에 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6년에 서울 평양 간 올림픽이 개최되면 사실 광주 대구 간보다 훨씬 더 가치가 힘이 확 세버릴 세버릴 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꼭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되면 이거 유치 안 되겠죠, 아마.
네. 네, 그러면 아시안 게임 부분은 뭐 그렇게 하고요. 그 뭐 사실 제일 관심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관심사일 텐데 복합 쇼핑몰 이야기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두 분도 이렇게 조금 그 계속 관련 기사들 보고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첫 느낌이랄까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먼저. 그러니까 일단 시민들은 좋아하시죠, 뭐. 사실은 순천시에서도 스타필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유치 활동도 하고 뭐 네네. 시민들 반응도 좋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소상공인 보호나 지역 상권의 보호 같은 게 첨예하게 원래 대립이 되는 이슈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부담감이 좀 덜어진 게요. 왜 그러냐면은 쿠팡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 스타필드나 뭐 더 현대나 이런 거 없어도 쿠팡에서 뭐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하면은 경험의 경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혹한기 혹서기에 가기도 좋고 뭐 되게 깔끔하고 화려한 환경에서 아이 데리고 가기 좋고 뭐 이런 경험을 파는 공간이 됐고 그에 맞서서 전통시장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는 또 그만큼 친근하고 다정하고 또 편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전통의 맛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공간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대립이 좀 덜 격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보다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요. 로드샵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이런 데 뭐 스타필드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광장시장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각 거리에서 나이키 매장, 뭐 아디다스 매장 이런 거 하시는 분 타격 심합니다, 솔직히. 이제는 그런 데서 가뜩이나 안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로드샵을 운영하시는 우리 중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저는 그 부분도 좀 잊지 말고 따져봐야 되지 않나 요새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갖고 네. 또 본격화되면 해야겠죠. 그 이야기 앞서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얼마나 진행이 돼 있는지를 저희가 그래픽 화면으로 준비를 해서요. 광주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지금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제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 롯데는 이제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좀 경쟁이 더 그래도 이제 불붙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께서 좀 우려가 크실 것 같거든요. 주변에 이제 예정지로 나오고 있는 주변 상인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소비 패턴이 시장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복합 쇼핑을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이렇지 않거든요. 네. 이미 그런 것들은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것은 다 이제 커버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합 쇼핑몰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화 공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족들이 한 3-4시간 혹은 반나절 정도를 여가를 뭐 보내는. 좀 놀고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어서 SSM 문제처럼 뭐 이렇게 소상공인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상생 차원에서 이 대기업들이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거기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넘쳐나서 주변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골목을 같이 개발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셉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신세계나 롯데가 가려고 하는 곳은 약간 좀 외곽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접목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어차피 뭐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이제 하나를 뭐 1-2년 안에 결정을 해서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골목상권까지 연계한 협력 방안은 현대가 좀 잘 합니다. 우리 송정 1913도 현대카드에서 예. 그것들을 한번 리빌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생 협력의 내용들을 공공기여의 방식으로 광주시가 얼마나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느냐. 사실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요새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복합 쇼핑몰에서 쓴 포인트 적립해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 뭐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좋은 아이디어고요. 결국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얻어내느냐 뭐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지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동안에는 한 개도 없었는데 아울렛이라든지 뭐 대형 뭐죠? 무슨 마켓이죠? 그게? 하이퍼마켓. 예, 뭐 예. 그런 거 하나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 굴지의 유통 대기업들이 막 다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거 진짜 2개, 3개 다 되는 거야? 아니면 또 2개 되면 상인들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걱정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네. 다 특혜성으로 비춰질 만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가령 신세계는 그동안에 그 터미널 주변에 그거를 좀 특허 보틀이랑 연계해서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반대 여론 때문에 안 됐던 측면이 있고
현대가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 아파트까지 다 놓고 특급 호텔이랑 아파트랑 근데 아파트에서 수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들이 있는 거고 어등산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개발이 안 됐던 네. 것이 거기에 뭐 리조트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묶어놨는데 이번에 스타필드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 다 풀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이번 기회에 대선을 거치면서 좀 기업들에게 좀 구미가 당기게끔 다가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복수로 어차피 들어올 수가 없는 게요. 저도 이제 업계 사람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완전 큰 사이즈, 풀 사이즈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배우 인구가 한 200만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여러 개 들어오라고 해도 여러 개 준다라고 하면 또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하나 정도 뭐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 듯 싶은데요. 오늘 뭐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으니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혹시 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뭐 네. 화물연대 이야기도 좋고요, 뭐 다른 이야기도 좋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잖아요. 사법 정치만 하고 있지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데 정치라는 것은 합의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제발 좀 그렇게 해라. 국민들과 만나고 노조와 만나고 협상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사전에 좀 노력을 좀 해달라.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현안들과 관련돼서는 이해 주체들이 만나서 합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핑계를 자꾸 다른 데로 돌리면서 이 문제가 오랜 기간 안 풀리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2007년도에 광주 군공항의 국제선을 무안으로 옮길 때부터 사실 논의가 시작돼서 15년 동안 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 거냐? 법이 없어서 이걸 못했던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정치의 과정에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피해와 혹은 과잉되게 정보를 갖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해묵은 문제들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행정관님 말씀 중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벼락치기 한다라는 말씀 되게 저도 공감이 많이 되고요. 실제 그런 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뭐 별로 뭐 제대로 하지도 않다가 이렇게 뭐 뭔가 이슈가 돼야 그제야 들여다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보는 시야나 관점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면에서도 너무 조그만한 지역구만을 챙기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사실상 도의원 역할을 하게 하는 지금의 제도는 네.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철도 노조나 서울시 지하철 노조 같은 건 좀 빨리 또 잘 정리됐거든요. 그래서 화물연대도 좀 좋은 뭐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